똑같이 우리는 이걸 본 적이 없어요. 매수인은 이 토지를 본 적이 없습니다. 본 적이 없는 상태에서 서초동 100번지로서 이거는 대지고 면적이 330제곱입니다. 근데 옆에 있는 송파구 구청장도 나도 동물 좋아한다 해서 사자동, 호랑이동, 사슴 그 최종 지번 토지 다음 순번에 본번으로 순차적으로 지번을 부여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공인중개사 시험 준비에 있어서 부동산 공시법을 맡고 있는 배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이 공인중개사 시험을 이렇게 도전하시게 된 것을 환영합니다. 그러면서 공시법과 공인중개사 시험 준비를 어떻게 할 것이냐, 공부를 어떻게 할 것인가. 자, 이런 내용들을 아마 앞서 많은 선생님들이 이야기를 하셨을 테니까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공인중개사 시험은 여러분이 지금까지 조금씩 다른 과목들 공부해 오셔서 보면 알겠지만은 내용이 우리가 평소에 봤던 내용이 아니고 생소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 또한 그렇게 적지가 않습니다.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쉽게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변에서 합격하신 분들을 보시면은 공부를 하면은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두 또 합격할 수 있는 시험입니다. 즉 공부만 하면은 모두가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때 공부를 얼마만큼 해야지 합격할 수 있느냐? 이것과 관련돼서요. 수업만 잘 따라오시면은 모두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 다니시는 분들도 합격을 하시고요. 뭐 가정주부님들도 합격을 하시고요. 그래서 하루에 한 4시간 정도 수업만 정확히 잘 따라오시면 모두 합격하실 수 있으니까 꾸준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험이라는 것이 1년에 한 번 있기 때문에 일단 시작을 하면은 1년간을 이제 계속 진행이 될 텐데 그때 힘들 때도 있겠죠. 바쁠 때도 있고요. 내용이 한두 번 보고 이렇게 알 수 있는 내용도 있지만은 뭐 두세 번을 봐도 이해가 안 되는 내용도 있을 것이고요. 자, 이때 좀 힘들 때 그때 버틸 수만 있으면 모두 합격하십니다. 그래서 좀 힘들다고 했을 때 잠시 중단한다든지 하게 되면은 좀 힘들어지니까요. 꾸준하게 버티면서 하시면은 모두 합격하실 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특히 공시법에 있어서는요. 수업만 정말로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뭐 예습을 할 필요도 없고요. 따로 복습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수업 시간만 집중을 하셔서 수업 시간 한 내용만 잘 기억하시면은 모두 합격하실 수 있고요. 물론 공시법도 그렇게 쉬운 과목은 아니기 때문에 한두 번 보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두 번 보고 이해가 안 됐다고 해서 그것을 뭐 다시 복습하고 이럴 것까지 할 필요는 없고요. 어차피 내용이 지금 인문 강의 기본 심화 문제풀이를 통해서 계속 반복이 될 테니까 일단 이해가 된 부분은 된 대로 넘어가시고 안 된 부분은 다음을 기약하면서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그래서 아는 만큼씩만 계속 수업을 따라오시다 보면은 나중에는 이제 모두 알게 되시고요. 그리고 마지막 5번을 봐도 이해 안 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은 틀리셔도요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점수는 나옵니다.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만 집중을 하시면서 그냥 계속 따라오시면은 공시법은 충분히 좋은 점수를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시간에는요, 우리가 이제 인문 강의인데요. 인문 강의는 공시법에 대해서 깊이 있는 내용을 다루기보다는 우리가 나중에 기본 강의를 해 나가기 위한 전제로서 본격적인 수업은 기본 강의 때 전체적으로 이제 파악을 할 테니까 지금은 기본 강의를 준비하는 과정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꼭 알아야 될 내용들 그리고 중요한 용어들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 나갈 겁니다. 그리고 특히 인문 강의 또 오늘은 첫 시간이기 때문에 첫 시간에는 부동산 공시법이란 무엇이냐 또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첫 시간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책하고 상관없이요 첫 시간은 진행이 되니까 수업 칠판 내용만 잘 집중해서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저와 함께 공부할 내용은 이제 부동산 공시법이죠. 자, 개념들을 하나하나씩 보죠. 공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외부적으로 알려준다는 겁니다. 알 수 있도록, 일반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알려준다는 것이고요. 부동산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움직이지 못하는 재산에서 토지나 건물을 부동산이라고 하는 거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은 역시 토지죠. 물론 둘 다 부동산이긴 합니다만. 자, 그러면 부동산에 대해서 알려준다 라는 것이 부동산을 공시한다는 것인데, 자, 부동산에 무엇을 알려주느냐 라는 것이 이제 또 문제가 되겠죠. 자, 부동산을 알려준다는 것은 결국 그 부동산의 정보를 알려준다는 겁니다. 정보. 자, 그러면 부동산에 대한 정보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우리가 좀 살펴보죠. 자, 토지를 중심으로 우리가 공부를 합니다. 주로. 자, 여기 토지, 한 필지의 토지가 있습니다. 한 필지 토지. 자, 소지를 세는 단위를 이제 필지라고 하는 것이죠. 한 필지 토지가 있고, 요것이 이제 매물로 나왔다고 해보죠. 그러면 여러분이 장차 공인중개사가 되신 이후에 이 매물을 이제 중개를 하기 위해서 사고자 하는 사람을 이제 찾아야 될 거고, 그 사고자 하는 사람, 즉 매수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이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알려줘야 되겠죠. 그러면 이건 반대로 말하면은 매수인이 알고 싶어 하는 부동산의 정보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 여러분들이 매수인에게 설명해 줘야 될 부동산에 대한 정보로는 어떠한 것이 있을까? 요것들을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자, 매수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요, 부동산의 정보로서 가장 기본적인 정보로서 저 한 필지의 토지가 어디에 있는 토지냐라는 거죠. 어디? 그 소재죠, 소재. 어디에 있는 토지냐? 이때 소재는 행정구역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도시 같은 경우에는 무슨 동, 무슨 동, 무슨 시, 무슨 구, 무슨 동. 시골 같은 경우에는 뭐 무슨 군, 무슨 면, 무슨 리, 뭐 이런 게 되겠죠. 그래서 최소 행정구역에 해당하는 이제 동이나 리를 의미해요. 동리를 우리는 소재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한 필지의 토지가 서울시의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토지다라고 했을 때요. 서초동에 있는 토지다.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땅값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서초동에 있는 토지다라는 걸 먼저 알려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 그 다음으로 서초동에 있는 토지가 굉장히 많겠죠. 여러 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필지마다 다 위치가 틀리기 때문에 가격에 또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따라서 서초동에 있는 토지다. 이걸로는 충분하지 않고 몇 번지 토지냐 이거죠. 몇 번지. 자, 그래서 이것이 100번지 토지다라고 했을 때요. 이 100, 이게 뭡니까? 이 토지의 번호가 되겠죠. 이것을 우리는 한자어로 토지의 번호, 그래서 지번이라고 합니다. 지번. 지번도 중요한 정보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 한 필지는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00번지 토지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00번지 토지는 대한민국에 이 필지 하나밖에 없겠죠. 하나밖에 없겠죠. 그래서 소재와 지번에 의해서 일단 이 한 필지가 특정이 됩니다. 서초동 100번지 토지라고 이제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사고자 하는 구체적인 필지가 정해졌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그러면 또 토지 가격에 또 영향을 미치는 것 중에서 이 토지가 뭐 하는 토지냐라는 거죠. 뭐 하는 토지냐. 주택을 지을 수 있는 토지냐, 아니면은 밭이냐, 논이냐, 아니면 뭐 도로가 있는 토지냐, 학교용 토지냐. 이런 것들도 중요한 거죠. 그래서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 토지냐. 토지마다 그 용도가 있는 거죠. 사용되는 용도. 토지가 존재하는 목적. 거기에 따라서 그 가격이 틀려지는 거죠. 과수원이냐, 밭이냐, 대지냐에 따라서 틀려지기 때문에 뭐 하는 토지냐. 이것도 중요한 정보가 됩니다. 이 토지가 존재하는 목적이 되겠죠. 용도. 용도를 이제 한자어로 좀 어렵게 설명해서 이렇게 목적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토지의 목적에서 이것을 지목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목. 지목이라는 것은 그 토지의 용도에 따라서 정해지는 그 목적, 지목도 중요한 거죠. 그래서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토지는 이것은 대지다. 대지다. 대지가 굉장히 비싼 거죠. 상가나 아파트를 지어서 팔 수가 있는 토지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비싼 토지가 되겠죠. 자, 대지다.
이제 중요한 정보를 또 하나 알았습니다. 아, 그래? 아, 그러면 내가 살만하겠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또 가격 결정에서 중요한 것이 그러면 이 서초구 100번지는 도대체 몇 평이냐? 면적도 중요하겠죠. 면적에 따라 가격이 틀려질 테니까요. 그럼 몇 평이다라고 몇 평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과거에는 뭐 100평, 200평 이런 단어를 사용했지만 지금은 제곱미터 단위로 사용하죠. 그래서 이 토지가 100평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한 평은 제곱미터로 나누면은 따지면 3.3 제곱미터가 됩니다. 그래서 100평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330 제곱미터를 의미해요. 330 제곱미터에 해당한다. 즉 이것도 면적도 중요한 정보가 되겠죠. 면적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토지 가격이 또 달라질 테니까요. 면적도 중요한 정보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똑같이 우리는 이걸 본 적이 없어요. 매수인은 이 토지를 본 적이 없습니다. 본 적이 없는 상태에서 서초동 100번지로서 이거는 대지고 면적이 330제곱미터다. 자, 그런데 면적이 330제곱미터라고 했을 때요. 그냥 100평이라고 했을 때 이제 100평이 되는 것은요. 그 토지의 모양이 이런 식으로 생겨서 100평일 수도 있고요. 요렇게 생겨서 100평일 수도 있고요. 요렇게 생겨서 100평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 모양도 중요한 거죠. 그 모양에 따라서 내가 이 토지를 사고자 하는 목적이 달성할 수도 있고 달성하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그 모양은 어떻게 결정이 됩니까? 여기 이제 모양이 되겠죠. 이 모양은 인접 토지와의 경계 속에서 모양이 정해지는 거죠. 모양이 이렇게 생겼다는 것은 인접 토지와의 경계가 이렇게, 그러니까 옆에도 토지들이 있을 테니까요. 인접 토지와의 경계 속에서 이 모양이 정해지는 거죠. 어떤 토지의 경계가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것은 그 인접 토지, 옆에 있는 토지와의 경계가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 경계를 통해서 우리는 모양을 알 수 있죠. 즉 모양이 어떻게 되느냐, 그것은 결국 경계가 어떻게 되느냐죠. 경계. 자, 이것도 토지에 대한 중요한 정보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요, 또 중요한 정보가 이게 경계가 되는 거죠. 이 경계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토지의 선을 이렇게 그어가지고 경계를 만들지는 않죠. 우리가 토지가 인접되고 있지만 거기에 뭐 섬들이 그어져 있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경계는 어떻게 정해지냐면요, 이 선에 굴곡되는 여기 경계점들이 있는 거죠. 경계점. 그래서 보통 이제 지상의 경계점 같은 경우에는 담이라든지 뭐 넝쿨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가지고 만들어진다든지, 또 그런 게 없으면은 인접토지와 경계를 우리가 측량할 때 사용하는 방법인데, 뭐 빨간색 페인트 쳐져 있는 그 강목 같은 걸로 이렇게 박죠. 이런 것들이 하나의 이제 경계점이 되는 거죠. 경계점. 이 경계점을 직선으로 연결시켜 놓은 것들을 우리는 경계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 경계점이죠. 경계점. 이게 경계점입니다. 이 경계점을 통해서 우리는 경계를 알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 경계점이라고 하는 것이요, 강목을 박는다든지 아니면 어떤 구조물을 거기다가 경계점에다가 이렇게 심어놨을 경우에, 이런 경우에 그 경계점이 두께를 가지고 있잖아요. 강목이 있든지 아니면 구조물 같은 것들을 박아놨든지 하든지 간에 이런 경계점이 이렇게 두께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면적을 측정을 할 때요, 그 두께를 가지고 있는 경계점 바깥쪽으로 경계를 설정하느냐, 그 안쪽으로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면적에 오차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가운데로 하느냐, 항상 면적에 오차가 생길 수가 있죠. 이 경계점 자체가 두께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런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요, 이 경계점을 그 경도와 위도, 굉장히 과학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경도와 위도에 따른 좌표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좌표를 이것을 10의 4다 이렇게 구해 놓으면은, 예, 점은 어떻습니까? 10의 4, 이것은 두께가 없죠. 그냥 딱 그 지점이 돼 버리니까요. 그래서 면적을 측정할 때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이 바로 이 경계점이 되는데, 이 경계점을 그림으로 이렇게 나타냈을 경우에는 두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면적을 정확히 구하기 힘드니까 아예 그 경계점을 이렇게 좌표로 구해 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경계점 좌표라고 합니다. 이 좌표까지는 우리가 한 번도 거의 본 적이 없을 거예요. 자, 경계까지는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토지의 정보로서. 그러나 좌표는 우리가 본 적이 거의 없지만은요, 본 적이 없는 것이 또 이 좌표를 구하는 경우는 모든 토지의 그 경계점들을 좌표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면적의 오차가 절대 생겨서는 안 되는
굉장히 비싼 토지들, 아주 비싼 토지들만 이제 좌표를 구해놓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경험하지는 못했을 겁니다. 이 경계점들을 좌표로 구해놓은 거예요. 이 좌표들도 이 토지에 대한 정보죠. 그래서 10의 4, 이거는 20의 뭐 8 이렇게 되면은 이런 것들도 이제 토지의 그 중요한 정보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때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이 6가지는요. 소유자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이 누가 소유자냐 이런 거와 상관없이 그 토지의 외형적인 모습인 것이죠. 물리적인 어떤 모습들입니다. 어디에 있고 지목이 뭐고 면적, 경계, 좌표 이런 것들이죠. 자, 이런 것들은 토지 자체의 물리적인 외형적인 모습이다라고 해서 이것을 특히 토지의 표시라고 표현을 합니다. 토지의 외형적인 모습을 표시해 놓은 것이다라는 거죠. 토지의 표시. 이건 개념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6가지를 우리는 토지의 표시라고 하는구나. 그래서 토지의 굉장히 이제 중요한 정보로 토지의 표시 이 6가지가 있습니다. 보통 이 6가지에 의해서 땅값이 정해지는 것이죠. 중요한 정보입니다. 자, 그러면 요 정보들을 다 알았습니다. 그 매수인이 매수하고자 하는 사람이 을이라고 해보죠. 자, 그러면은 이 을이라는 사람이 이제 매수하고자 할 때 이걸 다 봤더니 한 10억 정도면 충분하겠다라고 해서 10억 원을 주고 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누구한테 사야 됩니까? 공인중개사한테 사는 거 아니죠. 공인중개사가 파는 물건 아닙니다. 소유자는 따로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반드시 소유자로부터 물건을 취득해야지. 자, 이 물건의 소유자가 갑이라고 해보죠. 토지의 소유자가. 자, 소유자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했을 때만 을은 10억을 주고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지. 소유자가 아닌 사람에게 10억 주고 사봤자 이 사람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10억만 날라가게 되겠죠. 즉 사기를 당하는 것이 되겠죠. 따라서 이 물건을 사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알아야 되는 사항이 또 뭐가 됩니까? 누가 이 토지의 소유자냐? 이것도 알아야 되는 거죠. 소유자가 누군 줄 알아야 그 사람한테 살 수 있으니까요. 따라서 토지에 대한 중요한 정보로서 또 뭐가 있습니까? 그 토지의 소유자가 누구냐 이거죠. 소유자. 즉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그것을 알아야 우리는 그 소유자에게 살 수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소유자가 갑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자, 사고자 하는 사람은 을인데요. 자, 그래서 10억 정도 주고 살려고 하는데, 자, 소유자만 알아서 사는 것은 아니고요. 만약에 이럴 수도 있어요. 즉, 갑이라는 사람이 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 10억 정도 되는 토지를 담보로 해서 A 은행으로부터 한 3억 정도를 빌렸다라고 생각해 보죠. 그래서 융자를 받았다는 거죠. 3억 정도 융자 받은 게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이제 민법 시간에도 하고 나중에 공시법 시간에도 하겠습니다만은 이 은행은 3억을 빌려주면서 이 부동산, 토지를 담보로 잡고 있죠. 이때 그 토지에 대한 담보권, 즉 이런 부동산에 대한 담보권을 저당권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토지는 저당이 잡혀 있는 것이고 은행은 저당권, 3억 빌려주고 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이 토지가 3억 원의 저당권이 잡혀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얼마 주고 삽니까? 이게 시가가 10억이다라고 했을 때 10억이에요. X부동산이 10억이다라고 했을 때 얼마만 지급합니까? 10억을 만약에 다 지급을 했어요. 다 지급을 하고 샀는데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 전 소유자가 은행에 3억을 갚지 않게 되면은 은행에서는 이 토지를 경매에 들어옵니다. 경매에 들어와서 10억 원으로 낙찰이 되면은 은행이 먼저 3억 가져가 버려요. 그리고 남는 돈 7억 원을 현재의 소유자의 을에게 주는 거죠. 결국 을은 10억 주고 사가지고 자기 손에는 바로 7억만 떨어지는 거죠. 이 경매를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10억 주고 샀는데 경매 들어가면은 경매가가 또 떨어져 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결국 을이라는 사람이 갑 대신 갚을 수밖에 없어요. 경매 안 당하려면. 그러니까 결국 을은 이 토지를 사면서 얼마를 주고 사는 꼴이 돼버립니까? 갑한테 10억 주고 사고 A한테 또 3억을 주니까 10억짜리를 13억을 주고 사는 꼴이 되는 거죠. 즉 을은 3억을 손해보는 거죠. 자, 그래서 을은 이런 3억 손해를 안 보기 위해서는 뭘 알아야 됩니까? 이 토지의 소유자만 알아서는 안 되고 혹시 이 토지에 대해서 이렇게 저당권자가 혹시 있지는 않은지 이것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저당권자가 3억 저당권을 가지고 있을 때는 지급을 할 때 이 3억 원을 공제하고 7억만 주고 사는 거죠. 7억만 지급하면은 이 사람한테 7억 주고 자기가 직접 3억 주고 돈을 갚아버립니다. 그럼 결국 10억 주고 깨끗한 물건을 취득하게 되니까요. 다시 말해서 소유자만 알아서는 안 되고 혹시 그 토지에 대해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지는 않은지 이런 것도 좀 알아야 되겠죠. 저당권자가 있지는 않은지. 이것도 중요한 정보가 되겠죠. 또 저당권과 비슷한 것이요. 만약 이 토지에 대해서 A가 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A가 이 토지를 3억 전세금 주고 전세권을 가지고 있어요. 전세 내 가지고 있다는 거죠. 주택도 이런 일이 발생할 수가 있죠. 10억짜리 집인데 3억으로 누가 전세를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살 때 얼마 주고 삽니까? 10억 다 주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 3억짜리 전세를 안고 7억만 지급하는 게 일반적이죠. 일반적이죠. 그러니까 이 토지를 살 때도 마찬가지예요. 저당권자가 있느냐 이것만 알아서는 안 되고 혹시 또 거기에 전세권자가 있지는 않은지 전세권 이런 것들도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내가 얼마를 지급할 것인지를 정해지는 거죠. 즉 우리가 알아야 될 사항은 토지의 외형적인 모습, 토지의 표시뿐만 아니라 그 부동산의 토지의 소유자가 누구냐 또 그 이외에 소유권 이외의 권리로서 저당권이나 전세권 등이 혹시 설정되어 있지는 않은지 이런 것들도 알아야 되겠죠. 이런 것들을 다 알아서 살지 말지를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또 거꾸로 말하면은 이 토지를 중개하는 공인중개사는 이러한 사항들을 모두 매수인에게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정보들을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이때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는 토지의 물리적인 모습, 외형적인 모습이니까 토지의 표시라고 했다라면은 이때 소유자가 누구고 저당권자가 누구고 전세권자가 누구냐. 즉 소유권, 저당권, 전세권 등 이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들 중요한 정보가 되는 거죠. 이것은 권리관계가 되는 거죠. 권리관계. 자,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되는 토지의 부동산의 중요한 정보로는 그 토지의 표시와 권리관계가 있다는 거죠. 부동산을 공시한다는 건 결국 둘의 토지 중심으로 보면은 그 토지의 표시와 권리관계를 공시한다는 거죠. 우리가 알 수 있다. 이게 공시가 되어야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공인중개사가 알아서 설명해 줄 수 있겠죠. 전국의 모든 토지들을 다 우리가 외우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공시가 되면은 공시된 내용을 보고서 설명을 해 주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공시를 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공시를 하느냐죠. 이 정보들을. 자, 이러한 정보들은요. 장부를 통해서 공시를 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장부를 볼 수 있도록 해줌으로써 누구든지 장부를 보고 그 정보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장부를 통해서 공시한다라고 했을 때 토지의 표시를 기록해 놓은 장부, 토지의 표시를 기록해 놓은 장부를 우리는 지적공부라고 합니다. 이 지적공부라는 말이 좀 어려워 보일 수도 있죠. 자, 이건 한자이기 때문에 토지이고 적은 정보를 말할 때 정보를 의미하는 한자어입니다. 우리가 인적사항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게 되면은 여기서 인적사항은 인간에 대한 적은 정보를 의미해요. 인적사항이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은 어디 살고 나이 어떻게 되고 성명이 어떻게 되고 뭐 이런 내용이 되겠죠. 뭐 하는 사람이고 직업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들이 되겠죠. 이런 것들이 인적사항이 되고 자 지적사항 그러면은 토지의 정보죠. 지적사항은 이 토지의 정보를 기록해 놓은 공적인 장부다 그래서 공부라고 합니다. 공적인 장부. 자 지적공부에 등록을 합니다. 근데 지적공부라는 어떤 공부의 이름이 지적공부라는 이름을 가진 공부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이건 많이 들어봤죠. 토지대장, 또 뭐 지적도 이런 건 들어보셨죠? 이런 것들이 모두 토지의 표시를 기록해 놓은 장부들이 공적인 장부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런 것들을 모두 합쳐서 지적공부라고 해요. 그래서 지적공부에 이것을 기록함으로써 공시를 하는데 이때 토지의 표시를 지적공부에 기록하는 것을 우리는 등록한다라고 합니다. 등록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권리관계는 어디다 기록해서 공시하느냐와 관련돼서 이 권리관계는 등기부에 기록을 합니다. 등기부에 기록해서 공시를 합니다. 그럼 이때 권리관계를 등기부에 기록하는 것을 특히 이제 등기라고 해요. 둘 다 등록이나 등기나 다 기록한다는 의미에서는 동일한 의미인데 지적공부에 기록하느냐 등기부에 기록하느냐를 구별하기 위해서 지적공부에는 등록이라는 단어를 등기부에는 등기라는 단어를 이렇게 사용할 뿐입니다. 똑같이 기록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동일한 토지, 지금 서초동 100번지 동일한 토지에 대한 그 정보를 왜 토지의 표시는 지적공부에 기록하고 권리관계는 등기부에 기록해가지고 이렇게 이원화시켜서 우리가 볼 때 두 장부를 따로따로 보게 만드느냐. 어차피 하나의 토지로 돼 있기 때문에 그냥 한쪽에다 몰아서 한꺼번에 공시를 하게 되면 장부를 하나만 보면 될 텐데 토지의 표시 따로 보고 권리관계를 따로 확인하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확인해야 된다. 장부를 왜 이렇게 이원화시켜서 국민을 귀찮게 하느냐. 자, 이것은요, 이런 원인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토지의 표시를요, 지적공부에 기록하는 이유는요, 처음부터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공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든 게 아닙니다. 토지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어야요, 국가가 거기 토지의 면적에 따라, 지목에 따라서 각 토지마다 세금을 부과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지적 공부는요, 우리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처음에 만든 것이 아니라 과세, 이런 것들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뭘 알아야 과세를 하겠죠. 나아가서 토지에 대한 정보들을 알고 있어야만이 국토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용할 것인가를 결정할 수가 있겠죠. 뭐 정보도 모르는 상태에서 국가가 국토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할 수가 없겠죠. 따라서 이 지적 공부를 만드는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이 과세라든지 더 나아가서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서 국가가 그 국토를 우리 국가 안에 있는 대한민국 안에 있는 토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스스로 알고 정리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지적 공부고 나아가서 부수적으로 국민들도 알 수 있도록 공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적 공부는 우리 현대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조선시대, 고려시대, 삼국시대. 삼국시대에도 세금은 걷었을 거 아니에요. 뭐 알아야 세금을 걷겠죠. 면적을 알아야. 그러나 그 당시에는 이 지적 공부를 그 백성들에게 공개하지는 않았죠. 그때는 그 토지에 대한 모든 정보를 국가만이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이것이 이제 근대에 들어와서 이제 현대에 들어와서 민주주의가 되면서 왜 너희들만 알고 있느냐? 너희들이 알고 있는 거 우리들도 좀 알자라고 해서 이제 현대에 들어와서 이제 공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보다 근본적인 것은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서 지적 공부를 만드는 것인데, 자, 그러면은 국가에서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담당하는 기관은 어디냐라고 했을 때요,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 이런 것들은 행정부에서 관리를 하는 거죠. 우리가 국가기관을 크게 행정부하고 국회하고 법원하고 세 개로 나눴을 때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맡아서 하는 부분은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는 행정부에서 하는 거죠. 국회는 법 만드는 것이고 법원은 재판하는 것이죠. 자, 행정부에서 지적 공부를 만듭니다. 자, 그러면 그 행정부 중에서도 어디서 하냐면요,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담당하는 기관이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교통부 장관.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구체적으로 토지의 표시, 그러니까 동 이름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고, 지번을 어떻게 부여할 것인지, 지목을 어떻게 부여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하게 됩니다. 토지 표시 결정 권한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있기 때문에 지적 공부는 원칙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작성을 합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현실에서 자, 토지 한 필지 토지가 있는데 갑이 을한테 분명히 토지를 팔았어요. 팔았는데 을이 잘 거기서 살고 있는데 갑자기 갑이 와서 나는 너한테 판 적이 없다라고 합니다. 이건 내 거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여전히. 난 너한테 판 적이 없다. 무슨 소리냐? 내가 너한테 샀지 않느냐? 이것은 내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자, 갑과 을이 서로 X 토지에 대해서 소유권에 관련된 다툼이 생기는 거죠. 서로 자기 거라고. 자, 그러면은 이 토지가 갑의 것이냐 을의 것이냐를 결정은 누가 합니까? 어디로 갑니까?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가가지고 이 토지가 갑의 것인지 을의 것인지 결정을 해달라고 합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 토지의 소유권이 갑에게 있다, 을에게 있다 이걸 결정할 수는 없어요. 즉 토지의 표시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있지만은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이것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소유권에 관한 다툼이 있으면 어디를 갑니까? 법원을 가게 되겠죠. 법원. 이 법원에서 결정을 합니다. 이것은 갑의 것이다, 을의 것이다. 즉 권리관계에 대한 최종 결정은 누가 하느냐? 법원에서 결정한다는 거죠. 따라서 권리관계를 기록하는 등기부는 법원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러나 토지의 표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하기 때문에 그 토지의 표시를 기록하는 지적공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관리해요. 따라서 서로 관리하는 기관이 틀려진다는 거죠. 토지의 표시와 권리관계를 결정하는 기관이 틀리기 때문에 그 장부도 관리하는 기관이 틀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 표시, 특히 토지의 표시를 관할하는 토지의 표시를 기록하는 그 장부가 토지의 표시를 기록하는 장부하고 권리관계를 기록하는 장부가 이렇게 이원화되어 있다는 거죠. 이원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두 가지를 이제 따로따로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자, 좀 더 이제 현실적으로 가보면요. 자, 토지의 표시를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한다고 했는데 그 토지의 표시에 뭐 지목, 면적 이런 것들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다 결정하려고 하게 되면요. 자, 보죠. 우리 남한의 땅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국의 필지들이 한 3,500만 필지 가깝게 있습니다. 이 3,500만 필지들을 전부 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조사해서 결정하라고 하게 되면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업무가 많아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자, 그래서 현실에 있어서는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국을 관리해야 되지만은 나눕니다. 여기는 전라남도, 전라북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충청남도, 그 다음에 충청북도, 경기도 이렇게 있죠. 강원도 이렇게 있고요. 자, 그러면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자기들이 원래 해야 되지만은 이것을 시도지사한테 위임을 합니다. 너희 시에 있는, 너희 도에 있는 토지들은 너희들이 좀 그 토지의 표시를 기록을 하라는 거죠. 기록해서 관리 좀 해달라. 라고 위임을 해요. 그런데 이 시나 도 안에 있는 토지들도 굉장히 많은 거죠. 뭐 경상남도의 토지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충청남도의 토지도 엄청나게 많은데 그 모든 토지들을 다 충청남도 도지사가 다 기록하라고 하면은 충청남도 도지사도 너무 바빠지기 때문에요. 다시 그 시도지사는 자기의 하급 기관인 시장군수구청장이에요. 이제 도에서는 이제 시가 있죠. 여기서 시는요, 특별시, 광역시를 말합니다. 도하고 대등한 지위를 갖는 시, 그러니까 특별시, 광역시를 말하는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시장은 도 안에 있는 뭐 화성시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시, 광역시는 아닌 시. 이런 시장, 다시 도 안에 있는 군수, 군 있죠. 군수. 또는 시 안에 또 구청장 같은 경우가 있겠죠. 특별시나 광역시 안에. 그러니까 여기는 또 하급 기관이 되겠죠. 시도지사의 하급 기관인 시장, 군수, 구청장. 이 사람들한테 야, 너희 시, 너희 군, 너희 구에 있는 것들은 너희들이 좀 토지의 표시를 등록 좀 해라. 라고 해서 얘들한테 다시 또 위임을 합니다. 그래서 현실에 있어서는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실질적으로 지적공부에 등록하고 관리를 합니다. 그럼 이때 시장, 군수, 구청장이 실질적으로 이 지적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시장, 군수, 구청장을 지적소관청이라고 합니다. 지적소관청. 그래서 이 토지의 표시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자는 실질적으로는 지적소관청이, 원래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해야 되지만은 위임을 통해서 지적소관청이 등록하여 관리합니다. 또 권리관계에 있어서도요, 또 이렇습니다. 자, 권리관계를 결국 법원에서 결정해서 등기부를 법원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법원은 재판하느라고 바쁘다는 거죠. 바쁘기 때문에 법원이 등기부까지 관리하기는 바쁘니까 법원 산하기관으로 법원에서는 등기소를 둡니다. 자, 등기소는 행정부 산하기관이 아니라 법원 산하기관이에요. 그리고 그 등기소에 있는 등기관한테 우리는 재판하라 바쁘니까 등기관에게 그 등기 업무를 맡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등기부의 권리관계를 등기하는 자는 법원에 있는 등기관이 하게 되는 거죠. 등기관. 법원 산하기관 등기소에 있는 등기관이 등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법원이나 국토교통부 장관은 많이 등장하지 않고요. 실제로는 이제 등기관, 그 다음에 지적소관청이 이제 자주 등장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지적공부에는 지적소관청이 이렇게 토지의 표시만 기록되어 있느냐, 그리고 권리관계는 등기부에만 기록되느냐, 등기부에는 권리관계만 기록되느냐. 자, 그것은 아니에요. 자, 보죠. 자, 지적공부를 작성하는 것은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이고, 나아가 또 과세를 위해서도 활용이 됩니다. 자, 그러면 토지의 표시에 의해서 이 토지에 대해서 얼마를 과세할 것인가가 먼저 정해질 것이고요. 그럼 이제 과세를 해야 되는데 누구한테 과세를 합니까? 그 토지 소유자에게 과세를 해야 되겠죠. 따라서 지적소관청에서도 누구를 알고 있어야 됩니까? 소유자가 누군지는 알고 있어야 되겠죠. 따라서 이 지적공부에는요, 토지의 표시를 기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만 이 소유자도 부수적으로 지적공부에는 기록이 됩니다. 그러면 권리관계 중에서 저당권자나 전세권자도 기록하느냐? 자, 우리가 과세할 때요, 저당권자나 전세권자한테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적공부에서는 저당권자, 전세권자는 알 필요가 없고 소유자만 알면 됩니다. 그래서 소유자를 부수적으로 또 기록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지적공부의 모습은요, 따로 뒷부분에서 토지대장의 모습이 뒤에 나와 있으니까 그때 다시 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지적공부의 대표적인 것이 토지대장인데, 이 토지대장은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토지대장은, 자, 그러니까 토지대장 해가지고요. 토지대장은 원래 토지의 표시를 기록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토지의 표시를 기록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토지의 표시를 쭉 기록하고, 오른쪽에는 소유자를 기록하는 난이 있습니다. 소유자가 기록이 돼요. 그래서 두 가지를 기록을 하는데, 다만 지적공부의 존재 목적은 토지의 표시를 기록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여기에 중점이 있고요. 소유자는 부수적으로 기록을 하는데, 소유자는 지적소관청에서 직접 결정할 수가 없다는 거죠.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지적소관청이 소유자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등기부에 기록되어 있는 소유자가 진정한 소유자이기 때문에 이 소유자는 등기부를 보고 옮겨 적습니다. 등기부를 보고 옮겨 적는다는 거죠. 그래서 토지의 표시는 직접 자기들이 결정하지만 소유자는 등기부를 보고 옮겨 적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요. 그러면 등기부도 좀 보죠. 자, 등기부는 그러면 권리관계만 기록되어 있느냐? 자, 권리관계는, 등기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권리관계를 기록하는데, 자, 소유권에 대해서 기록해 놓을 것이고요. 또 소유권만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권리관계에는 저당권, 전세권 등도 있기 때문에 소유권 이외의 권리들이죠. 이제 뭐 저당권이나 전세권, 이런 것들이 기록이 됩니다. 소유권 이외의 권리들도 기록이 돼요. 소유권도 기록이 되고, 그러면 소유권을 기록해 놓은 부분, 등기부에서 이것을 갑구라고 합니다. 갑구. 등기부도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뭐 이렇게 나뉘어져 있듯이 등기부도 나뉘어져 있는데, 갑구에는 소유권에 대해서 기록을 해 놓고요. 그 다음에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기록해 놓은 부분을 을구라고 해요. 그래서 을구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들이 쭉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소유권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만 기록을 하게 되면은 아무 의미가 없죠. 도대체 어느 토지에 대해서 소유권자가 갑이라는 것이냐, 어느 토지에 대해서 여기에 저당권자가 A라는 것이냐, 그 권리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표시가 있어야 되겠죠. 부동산의 표시. 자, 이게 토지니까 권리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표시 부분이 나와야 되겠죠. 어느 토지에 대해서 소유자가 갑이고 소유권 이외의 권리로서 저당권자가 A냐라고 표시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등기부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등기부는. 그래서 갑구 부분이 있고 을구 부분이 있고요. 나아가서 토지의 표시를 나타내주는 부분이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겠죠. 도대체 어느 토지냐라고 했을 때,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100번지 토지의 소유자가 갑이고 저당권자가 A다 해서 토지의 표시 부분에 그 토지 어떻습니까? 소재와 지번을 기록을 해야 되겠죠. 지번을. 그래서 이 토지에 대한 권리관계를 기록해 놓은 거죠. 자, 그래서 등기부에는 당연히 권리관계를 기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만은 부수적으로 뭣도 기록해야 됩니까? 토지의 표시도 기록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토지의 표시는요. 토지는 소재와 지번에 의해서 특정되기 때문에 그 토지의 표시 부분은 소재와 지번만 기록하면 될 것처럼 보이지만은 장부가 이원화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가 귀찮은 거죠. 그래서 등기부만 보고라도 토지의 표시 중에 소재 지번뿐만 아니라 지목 면적도 좀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요. 지목이나 면적은 공간을 많이 차지하지 않습니다. 면적은 그냥 330제곱미터 쓰는 것이고 지목은 대라고만 쓰는 거예요. 공간을 많이 차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소재 지번만에 의해서 부동산은 토지는 특정될 수 있지만은 나아가서 소재 지번 지목 면적까지도 등기부에는 기록을 해 놓습니다. 기록을 해놔요. 자, 그러나 이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은 누가 결정하는 겁니까? 지적소관청이 국토교통부 장관 지적소관청이 결정해서 등록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등기부에 기록하는 소재 지번 그 다음에 지목 면적은 법원에서 자기들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등기관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적공부에 의해서 결정된 내용을 옮겨 적게 되겠죠. 옮겨 적게 됩니다. 자, 그 말은요. 자, 보죠. 그러면은. 자, 그러면은 우리가 토지의 소유자는 어떻습니까? 등기부에도 기록되지만 부수적으로, 원래 등기부에 기록되는 거죠. 부수적으로 지적공부에도 기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양쪽이 기록이 되는데, 양쪽이 기록이 되다 보니까 동일한 토지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일치해서 기록이 돼야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요, 소유자가 등기부에는 을로 기록되어 있는데 서로 장부가 다르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겠죠. 지적공부에는 갑으로 소유자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불일치가 생깁니다. 이렇게 토지 소유자가. 자, 불일치가 생기면은 과연 이 토지의 소유자는 갑이 되겠습니까? 을이 되겠습니까? 토지의 소유자는 어떻습니까? 등기부가 결정을 하는 거죠. 등기부에서 결정된 것을 옮겨 적는 것이 지적공부이기 때문에 불일치하게 되면 당연히 등기부에 나와 있는 사람이 소유자인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등기부가 정확하고 지적공부가 이걸 옮겨 적어야 되는데 옮겨 적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을로 돼 있으면 얼른 지적공부를 등기부에 맞춰서 을로 어떻습니까? 고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일치를 시켜야 되겠죠. 자, 반대로요. 자,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이 네 가지는 지적공부에도 기록되지만은 등기부에도 기록된다고 했어요. 자, 그래서 요게 또 불일치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지목이 밭은 전으로 지목을 기록을 합니다. 밭은 전으로. 그런데 농 같은 경우에는요, 지목을 답으로 적습니다. 답으로. 자, 그러면은 지목이 지적공부에는 전으로 되어 있는데 등기부에는 답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지목은 전이 되겠습니까? 답이 되겠습니까? 이것은 전이 되는 거죠. 요게 맞는 거죠. 지목은 지적공부가 결정을 하는 거고 등기부가 그것을 그대로 옮겨 적는 것인데 잘못 옮겨 적은 거죠. 만약에 답으로 되어 있으면 얼른 이것을 전으로 옮겨 적어야 되겠죠. 그래서 일치를 시켜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하나 알 수 있죠. 만약에 소유자에 대해서 지적공부하고 등기부가 불일치하게 되면 뭐가 우선입니까? 권리관계에 있어서는 등기부가 우선이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은 두 장부에 모두 등록이 되는데 여기에서 불일치가 생겼을 경우에는 어떤 것이 우선이 된다고요? 지적공부가 우선이 된다는 것이죠. 거기에 맞춰서 이제 다른 장부를 맞춰야 된다는 것이죠. 자, 요런 이제 중요한 어떤 정보들을 하나 배웠고요. 자, 그러면 이때요.
이때 지적 공부에 이 토지의 표시를 등록하는 것은 지적소관청에 마음대로 등록하는 것은 아니겠죠. 마음대로 등록하는 건 아니겠죠. 이때 지적소관청에서 나가서 크게는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이죠. 이렇게 토지의 표시, 부차적으로 소유자를 지적공부에 등록하여 공시하는 일련의 절차를 우리는 지적제도라고 합니다. 지적제도.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렇게 자 토지나 그러니까 부동산의 그 권리관계, 부차적으로 토지에 있어서는 그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을 이렇게 등기부에 등기하여 공시하는 일련의 제도를 우리는 등기제도라고 합니다. 등기제도. 그러면 이때 지적제도와 관련돼서요.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에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뭐 친구라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뭐 지목을 정한다든지 면적을 정한다든지 자기 마음대로 등록할 수 있는 것은 아니겠죠. 이런 것들은 과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자, 그러면은 이런 것들은 법에 따라서 이렇게 등록을 하고 공시를 해야 됩니다. 그럼 이때 지적제도를 규율하는 법이 바로 이제 법이 있겠죠. 그 법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라고 합니다.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지적제도를 규율하는 법으로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있고요. 등기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등기관이 마음대로 등기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 등기제도를 규율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 부동산 등기법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부동산 공시법이라고 했을 때는요, 뭘 말하냐면 부동산 공시법이라는 법이 있는 건 아닙니다. 이 지적제도를 규율하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과 등기제도를 규율하는 부동산 등기법,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우리는 부동산 공시법이라고 합니다. 공시법. 그러면 우리가 부동산 공시법 시간에는 바로 이 두 가지 법을 다루게 됩니다. 부동산 등기법은 뭐 좀 짧죠. 그러나 이 법은 너무나 길잖아요. 법 이름이 너무 길기 때문에 어차피 이것은 지적제도를 규율하는 법이기 때문에 줄여서요. 제가 지적법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면은 이것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을 의미한다. 시험은 정확한 명칭이 나오지만은 너무 길기 때문에 우리가 수업을 통해서 우리끼리 이야기할 때는 그냥 지적법이라고 이제 줄여서 표현을 할 겁니다. 그래서 지적법과 부동산 등기법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게 이제 부동산 공시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부동산 공시법 시간에 배울 내용 두 가지 제도, 두 가지 법률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시험 문제는요. 부동산 공시법 시험 문제는 이 공시법 자체가 한 과목으로서 40문제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세 법과 합쳐져서 40문제가 되는 거죠. 그중에 부동산 공시법은 이제 24문항이 나오게 되는데 이 24문항은 어떻게 나오느냐? 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지적법에서 12문항이 나오게 되고요. 부동산 등기법에서 12문항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총 24문제가 나오게 되는데 이 공부하는 방법과 관련돼서요. 접근을 하실 때 이 지적제도에 관한 지적법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어렵지 않다라는 것이요. 공부 안 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공부를 안 하면 전혀 모르고요. 그러나 우리가 공부를 했을 때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적법은 최소한 10문제 이상은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적법은 좀 우리가 조금만 이해하려고 하면은 다 이해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좀 넓혀서 공부를 해야 돼요. 10문제 이상은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이 부동산 등기법은요. 여러분들의 민법, 1차부터 하시는 분들은 부동산학 개론, 부동산 공법, 중개사법, 세법, 여러 가지 법을 다루시는데 그 모든 법 중에서 가장 어려운 법이 부동산 등기법입니다. 그래서 이 등기법은, 그러니까 지적법은 좀 쉽지만 등기법은 굉장히 어렵다 보니까요. 이것은 다 맞아야겠다. 이렇게 욕심을 부리면은 불가능해집니다. 너무 어렵고, 또 범위도 좀 넓어요.
따라서 이 등기법은 목표를 높이 잡아서는 안 되고요. 8문제만 맞아도요. 굉장히 고득점입니다. 등기법은. 그래서 등기법은 양을 넓히기보다는 시험에 나올 부분만으로 이렇게 좀 좁혀가지고 좀 집중해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부분이 이제 등기법입니다. 그래서 수업 자체도요. 선택과 집중을 여기는 할 것이고 여기는 좀 넓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도 이렇게 하신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요. 이제 두 제도가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두 제도, 등기부가 있고 이제 토지대장이 있는데, 무엇이 먼저 만들어지겠습니까? 지적공부가 먼저 만들어질까요? 아니면은 등기부가 먼저 만들어지느냐? 자, 이거과 관련돼서요. 자, 권리관계는 어떠냐면요. 권리관계는 내가 어떤 물건을 소유권을 취득할 것인지 말 것인지, 또는 언제 취득할 것인지, 이런 것들은 내 자유잖아요. 그래서 등기는 원칙적으로 당사자가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등기를 하잖아요. 내가 취득할 것인지 언제 취득할 것인지 내 자유라는 거죠. 그러나 이 등록은 내가 새로운 토지가 발생해 가지고 지적공부에 등록을 해 주십시오라고 신청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더라도요. 등록돼 있지 않았다고 해서 신청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토지가 발생하면은 과세는 해야 되겠죠. 과세는. 내 토지라는 거 내가 신청하게 되면은 등록이 될 것이고 등록되면 과세가 되니까 이 사람이 새로운 토지가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신청을 하지 않아요. 신청을 하지 않아서 등록이 되지 않았으면은 과세를 못 하느냐.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이 사람이 신청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강제로 등록시켜서 과세는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등록은 신청에 의해서도 가능하지만 직권으로 가능합니다. 직권으로. 그래서 신청을 안 해도 직권으로 가능하기 때문에요. 최초의 장부는 뭐부터 만들어지느냐? 지적공부가 먼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 지적공부를 근거로 해가지고 다음에 이제 신청을 하게 되면 비로소 그때 등기부가 만들어집니다. 다만 그러면은 자 신청해서 먼저 지적공부가 먼저 만들어지게 되면은 자 지적공부에는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를 기록을 하는데 토지의 표시는 자기들이 직접 결정하지만 소유자는 등기부를 보고 적는다고 했는데 등기부가 없으니까 소유자란을 그러면 공란으로 해놓느냐? 그렇지는 않고요. 이렇게 최초로 등록을 할 때요. 그때는 등기부가 없기 때문에 소유자도 지적소관청이 직접 조사해서 등록을 합니다. 최초에 등록할 때만 그렇게 해요. 이때는 등기부가 없으니까 소유자를 적어서 소유자한테 과세를 해야 되니까 소유자도 반드시 기록은 해야 되는데 등기부가 없으니까 이럴 때는 직접, 즉 신규 등록을 할 때만 직접 조사해서 등록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지적공부가 먼저 생기고 그 다음에 나중에 등기부가 생기기 때문에 우리 수업도요. 지적제도를 먼저 한 다음에 등기제도를 그 다음에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책에 보시면 제1편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제1편, 2편으로 부동산 등기법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요거부터 공부를 합니다. 자, 지금까지요, 우리가 부동산 공시법의 개념과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이제 살펴보았고요. 자, 그러면 다음 시간부터 이제 바로 이 지적제도부터 조금씩 이제 정리해 조금씩 이제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